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청와대 참모진을 출범시켰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떠났고 노영민 전 주중대사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돌아온 노영민 비서실장 어떤 얘기를 했는지 차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이 발표가 이제 저의 마지막 미션인 셈입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탁월한 정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다년간 신성장 산업포럼을 이끌면서 춘풍추상의 자세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의 각오로 올해 국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을 경청함으로써 메우려고 합니다. 춘풍추상이라는 글이 다 걸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대인춘풍, 직이추상을 아마 줄여서 춘풍추상이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를 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그 비서실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되새겨야 할 그런 사자성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일 뿐인 겁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떠나는 비서실장과 새롭게 임명된 비서실장 입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춘풍추상, 봄바람, 가을서리.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이상일 전 국회의원, 인관계 SBS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춘풍추상, 이 뜻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어제? 네,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춘풍추상 그러니까 봄춘, 봄바람 그리고 가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봄바람처럼 온화하게, 자신에게는 가을서리처럼 냉정하게 하라는, 그러니까 최근의 비서실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둘러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유행하는 내로남불하고는 전혀 이제 반대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춘풍추상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보통 어제처럼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요. 비서실장이 전임 비서실장이 한 거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지금 같으면 국민소통수석 아니면은 옛날 같으면은 홍보수석이나 공보수석이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바뀌다 보니까 저런 경우에는 대변인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떠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표를 하면서 저렇게 끌어안고 그러면서 개각 내용도 발표하면서 아울러서 선출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임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이임의 변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비서진 개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했다. 이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떤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질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런 거를 겨냥해서인지 야당에서는 오히려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이제 그러니까 기한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그 참모진을 좀 교체한다는 차원에서 저런 세러머니를 벌이는 것처럼 했다라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내일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딱 20일 취임한 지 20개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났는데 60개월 중에서 이제 보통의 참모진이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피로감 극심해져서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그때 처음에 민정수석하면서 1년 지나고 나서 힘들다고 하면서 그만뒀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반년 정도를 더 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끝내고 간다라는 부분들이 더 각인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떤 기사를 보면 지난해 말부터 이미 체력도 상상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초대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노영민 이번에 비서실장 대신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이 굉장히 2017년 대선 직후에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당시 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이쪽 그룹에서 좀 새로운 정부의 어떤 개혁을 밀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패기 있는 분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것을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셔가지고 임종석 실장을 임명을 해서 1년 8개월 끌고 왔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좀 변화를 주시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또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이나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생각이 거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야당은 지금 사실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이죠. 사실은 시도 잘 쓰고 동시에 이 한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사자성어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인용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뭐 춘풍추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인이 만들어낸 말이나 인용한 말은 아니고 청와대에 걸려 있는 글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주중 대사로 있던 시절인가요? 만절필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 써서 혹시 사대주의 사상을 선조가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썼다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 노영민 주중대사가 그것은 절대 그 사대주의 이것이 아니고 공자가 제자들에게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공자가 못 들어봤어요. 제자들에게 황하의 물은 만 번을 굽이굽이 쳐도 반드시 동해로 흐른다는 것처럼 옳은 것, 진실, 정의, 진리 이런 부분들을 향한 자신의 신념을 절대 꺾지 말라는 그런 뜻이다. 이것은 절대 사대주의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논란이 수그러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죠.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도 만절필동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논란이 가라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세 분 다 잠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예, 노영민 그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잘 안다거나 그다음에 또 경제 전문가라거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사실 경제 전문가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올해 대통령이 강조하려는 게 이제 경제니까 산업통상 경영학을 전공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했으며 그래서 이제 혁신성장이나 기업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데 근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나온 걸 보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50%에 가깝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임 실장의 업무 평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노영민 실장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을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가 5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주앵커도 노영민이라는 사람에 대한 팩트를 좀 전달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외모로 드러나기에는 굉장히 좀 날카로워 보이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좀 기강을 잡아주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삼선 의원을 했던 경륜을 가지고 좀 잘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발휘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예. 점에서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체제와는 달리 2기 비서실이 상당히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임종석 실장보다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격이 없는 대화를 할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많고요. 특히 지난 2015년에 당 대표 경선 때 그때 문재인 후보에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운 문제들, 현안들이 나오면 누구와 상의하느냐 그랬을 때 노영민 의원과 상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격이 없는 진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비서실의 기강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지금 흐트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잡는 데에도 상당히 그 부분에도 임종석 실장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흐트러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 잠시 쓰셨는데 그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동의는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강할 때는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기강을 바로 잡는 더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좀 잘 아십니까? 저는 사실은 깊이는 모릅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하셨을 국회 것 생활했는데 같은데. 상임위 예. 활동은 같이 안 했고요. 저도 뭐 이렇게 뭐 마주치면 인사하는 그 정도밖에는 못했는데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했죠. 그런데 뭐 사실은 무리를 빚은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삼선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무 감각을 좀 익혔고 여야 간에 두루 뭐 친분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는 노력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는 국회의원 2번 했지만 공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영민 실장의 경우 20대 국회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19대 국회까지 내리 삼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 계신 분들 중진들하고도 저는 상당히 소통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요. 어제 강조를 했죠. 본인은 경청을 하겠다. 그러면 전 이 경청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지금 부족한 대목이 통합과 협치인데요. 이 야당과 좀 소통을 잘하려면 야당의 목소리를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춘풍추상을 꼭 좀 실천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청와대나 여권이 대응한 거 보면은 남한테는 정말 추상같이 했고 자기들의 문제는 너무 관대했어요.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저 말씀대로 좀 실천을 해주시고 어제 노영민 실장 말씀 중에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실장이든 수석이든 비서일 뿐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의 어떤 바른 태도라면 비서는 좀 입이 없다, 진중하다, 묵묵히 일하면서 보좌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그동안 예, 보면, 알겠습니다. 고정까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기강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또 더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양력을 보면 말이죠. 노동운동도 했고 또 중소기업을 잠시 운영하기도 해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 네. 시집 강매, 자신이 쓴 시를 엮은 책을 강매했다는 논란 때문에 불출마하게 됐다. 이런 예, 얘기도 있죠. 이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이제 본인으로서는 그때 다음번에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포스 시스템 가져다가 카드 단말기 가져다가 이제 그거를 그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자체로 그야말로 강매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야당의 고소고발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출마를 안 했던 거고 이번에 초대 비서실장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안 됐던 것도 그 당시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게 정리가 됐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을 때 이 정도면 법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게 나왔었고 정치적으로든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출마도 안 했고 신임 비서실장도 안 했으면 그 정도는 책임을 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이 어제 했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춘풍추상, 비서실장이든 다른 수석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모두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일 뿐이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함께 임명된 두 사람이 더 있죠.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과연 어떤 얘기들을 했을까요?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무가 뭘까? 정무수석이 뭘 하는 일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거다. 정책이 날 것으로 막 다니면서 국민들과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을 저도 한 3년여 밖에 있으면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민의를 또 역시 대통령님께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무수석이 국회의 민의를 대통령께 잘 전달한다. 사실은 이게
국회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과 또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무가 무엇일까를 자신이 이제 해석을 한 것이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정책이 아무리 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옳다고 해도 국민의 뜻 그리고 국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한 정책은 정책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의를 잘 민심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돌려서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고 또 국회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민심이 반영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검증된 정무 능력이라고 임종석 실장이 소개를 했었는데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때 당시에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가장 큰 현안이 뭐였었냐면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그때 국민 대타협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무려 215일간 이걸 맡으면서 대단히 첨예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했다. 이런 것들을 문재인 당시 대표가 굉장히 정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것을 검증된 정무 능력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삼선 국회의원이고 그런데 지금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얘기는 내년 총선 출마는 사실상 포기했다 이렇게 또 보여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무수석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변화를 주고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점이 야당과의 어떤 소통, 그다음에 협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대통령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무게감 있는 정무수석으로 그런 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나중에 다음 총선 이후에 뭐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뭐 입각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고 하니까 정무수석으로 역할을 잘하면 뭐 본인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심 없이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제가 보기에는 강기정 수석은 이제 국회가 아니고요. 목표가 광주광역시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현 시장인 이용섭 시장에게 후보에게 그때 탈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광주광역시장 쪽으로 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정명원 수석 그만두고 그때도 정무수석으로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광주시장으로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 안 들어왔었죠. 그런 걸로 보아하면 어쨌든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끌었고 그 부분을 이제 총선을 포기하고 들어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 앞으로 그야말로 정무수석이라는 그 역할, 그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꼭 해냈으면 야당에서도 정무수석 정말 열심히 잘 하더라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소통수석,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국민 눈높이에서 현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 정부의 정책 성과를 흠집내려는 가짜 뉴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가짜 뉴스에도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바로 이 역할을 누구보다 해내야 할 사람이 새로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겠죠. 국민소통수석에 임명된 윤도환 전 MBC 논설위원, 이제부터는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죠. 윤도환 수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도환입니다. 대형 사건 사고 현장도 아닌데 이렇게 기자들이 많은 건 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상당히 말을 짧게 했네요. 네. 소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윤도환 수석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나왔지만은 실장과 정무수석은 오래전부터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윤도환 수석은 정말 깜짝 인사라고 할 정도로
바로 임박해서 나왔었는데요. 원래는 김의겸 대변인이 자체 승진하는 거 아니냐, 또는 민주당의 김성수 의원, MBC 출신의 김성수 의원이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판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사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원조 친문이다 하는 것가 있는데, 예. 국민소통수석마저도 또 그런 쪽에 지나치게 색깔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배려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둬서 방송 출신을 발탁한 것 같습니다. 윤도한 수석 말이죠. 윤도한 수석 혹시 누가 추천했는지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이건 뭐 정확하지 않아서 돌아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양정철 전 홍보기획 비서관하고 이제 인연이 있고 옛날에 언론 노조 할 때 그렇게 했고, 또 MBC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좀 추천을 하는 측면이 현재 민주당의 MBC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예, 정치인들이 원래는 사실 1순위로는 김성수 의원을 사실 지지를 좀 했었고요. 비례대표 떼고 들어가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번에 이제 나온 게 윤도한 수석인데, 윤도한 수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신임 노영민 비서실장이랑 이제 강기정 수석이 몇 사람 올라온 거에서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1985년에 기자 생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상일 의원과 현장에서 좀 같이 취재하신 적이 한 번도 있으십니까? 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부를 주로 했는데 우리 윤도한 수석은 문화과학부, 뭐 사회부 이쪽 주로 사회부 네. 취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 열심히 활동한 분으로 알고 있고 참신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게다가 대통령께서 올해 들어서 일성으로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조금 저는 적절한가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지만,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상당히 대통령과 가까운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그 가짜뉴스의 기준을 좀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윤 수석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자리가 굉장히 어렵고 기자들과 소통도 중요하고 또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 기자 정신을 좀 발휘해서 어떤 균형 감각, 그리고 지금 청와대 내에는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 사고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자로서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비판 정신, 또 균형 감각, 좀 다른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회의 때 이야기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민소통수석으로서 국민 앞에 내놓는 메시지가 일방적인 어떤 전달보다는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될까,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윤도한 수석 잠시만요.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어제 윤도한 수석이 국민소통수석에 임명이 됐다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아마 자막에 윤도한 수석이 손석희 JTBC 사장과 함께 MBC의 노조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는데, 아마 자막에 강성노조 이렇게 나갔던 모양입니다. 강성노조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서 강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노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쓰는 표현 아니냐, 이렇게 유감을 표시해 왔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MBC 노조 초대 창립 멤버로서 열심히 노조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윤도한 수석이 지난해 말 MBC를 명예퇴직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말이 불과 일주일 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서는 국민소통수석으로 청와대 간 데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의 현직 언론인인데 청와대로 직행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존경과 신망을 받던 윤도한 기자이기에 실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윤도한 수석은 언론인들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됐음을 알린다. 이렇게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에서는 이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새로운 참모진, 아마 오늘
그 밑에 비서관들 인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발표는 없는 났습니다. 거죠? 아, 났습니까? 조금 네. 전에? 네. 예. 지금 어떤 내용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단 국정홍보 그동안에 비어있던데 여현호 그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이 들어갔고요. 아, 여현호 네. 저희가 이 방송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여현호 선배가 네. 예, 또 청와대에 들어갔군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한 자리 났고요. 예, 새로 저기 춘추관장이나- 춘추관장은 유성화 씨 그 제2 부속실장이 예. 옮겨가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권혁기 춘추관장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 어제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고요.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명단이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맞는 거죠? 예. 지금 발표한 예, 게 맞는 40분 거죠? 전에 제가 나오는 40분 걸로, 전에? 예, 40분 전에 나온 걸로 이게 제가 혹시 알고 미리 있는데. 명단 나오고 뭐 엠바고가 걸려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건지 그건 잘 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말이죠. 예, 예. 제가 청와대에서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명단이 발표된 건지 엠바고를 걸었던 건지 이 부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어제 수석 비서관급 인선이 있었는데 그 밑에 비서관들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들어오는 대로 지금 이수기 기자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그래서 저는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볼 때, 예. 그러니까 다 현직 언론인이 가는 데 대해서도 아마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김의겸 대변인이 들어갈 때도 한겨레에서 논란이 있어서 6개월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있다가 유예 기간 있다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현호 그 국정홍보 비서관에 대해서도 바로 얼마 전까지도 이 칼럼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윤도한 수석의 경우는 근데 약간 좀 얘기가 다른 게 명예퇴직에 대해서 문화일보에서 문화 MBC에서 좀 이전부터 얘기를 진행해 왔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었던 거고요. 그 결론이 이제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가겠다는 얘기를 듣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 지금 해석이 나오거든요. 이제 배 떨어진 건데 원래 이제 MBC가 연말에 명예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한 50여 명이. 근데 거기에 그리고 사실상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MBC 사장의 경선에 나갔다가 거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내서 명예퇴직이 12월 31일자로 됐는데 공교롭게 한 열흘 뒤에 청와대 개편 인사가 있으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노조로서는 MBC 노조로서는 저는 노조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이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비판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될 권력의 핵심부로 가서 홍보수석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전 정권에서도 사실 많이 그랬었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민경욱 KBS 앵커 같은 경우는 아침에 회의하고 오후에 가가지고 대변인 인사를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많았었는데 노조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언론계에서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기 때문에 말이죠. 현직 언론은 무엇보다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언론인들의 기본적인 책무인데 이렇게 권력을 감시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권력에 들어가서 권력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뭐 이상일 전 의원도 사실은 그 중앙일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공천을 받으시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셨을 때 후배들로부터 아마 그런 좀 원망, 그렇습니다. 비판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런 지적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저도 대변인을 하면서 새누리당 당시 여당 대변인입니다. 2013년 3월에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만인데 인사 실패가 계속 있었을 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청와대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 논평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로서 생각을 다 담지는 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당파성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좀 가리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기 기자가 잠깐 언급했던 그 비서관 후속 인선 이 내용은 아직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랬습니다. 예, 좀 인선 내용이 조금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고 미리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니고 아마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쓴 것 같은데 공식 발표는 오늘 오후에 아마 주영진 뉴스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로부터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야당의 반응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별다르게 저희가 논평할 건 없습니다. 야당의 반응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야기는 아마도 2개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야당의 반응,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야기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실장은 지금 통일부 장관을 간해 총선에 출마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트윗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과 대신에 한마디로 면책에는 이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나는 지금 신임 노영민 비서실장 능력 다 인정을 합니다만 과연 이분이 1년 반 동안 중국 대사로 있으면서 중국 고위층 몇 명이나 만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 하니까 돌아온 것인지. 지금까지는 무슨 예를 들어서 코드 인사라는 말을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3차 년도는 이제는 은공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인연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보상의 측면에서 인사를 하는 것은 이제 끝나야 될 시기예요. 이때 그런 걸 계속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쫄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지율하고 일희일비하면은 지지율 때문에 당선되지만 지지율로 일희일비하다가 지지율 때문에 또 도로 내려와야 될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연연해서 할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야기는 아마 코드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꼭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제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아마도 3년 차부터는 이제 코드 인사란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고요. 지지율이 현재 하락하는 추세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쫄 필요 없다, 쫄 거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 특유의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청와대 민주당 여권과 야당 사이의 긴장 기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태우 수사관의 이른바 민간인 사찰 주장 제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국은 냉각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청와대를 떠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초심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의 초심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는 안팎으로 더 큰 시련과 도전이 예상됩니다. 대통령께서 더 힘을 내서 국민과 함께 헤쳐가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노심초사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떠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웃죠? 홀가분하다고 예.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친문은 아니었는데 신문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에
인수위 없던 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를 안착시키려고 되게 애를 썼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서 또 뭐 왕 실장이니 어쩌니 권력이 다 가 있니 또 한간에는 뭐 요즘 그런 루머도 돌았었죠. 이를테면 유머처럼 루머가 돌았던 게 뭐 요즘 대통령이 임 실장한테 아침마다 이런 지적 뭐 요건 잘하셨어요. 저건 못하셨어요. 이렇게 얘기 듣는다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한때는 또 왕 실장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다 본인한테는 굉장한 큰 짐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잘 끝내고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렇게 미스터 한박 웃음이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뭐 정치인으로서 저 미소는 어떻게 보면은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네. 미소 짓는 모습. 저도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또 워싱턴에 와 있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친분이 있게 있었는데 본인은 지금 상황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허태열 비서실장의 경우 사실 첫 번째 비서실장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여름휴가 다녀오신 다음에 전격적으로 비서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허태열 실장의 모습을 우리는 못 봤습니다. 저렇게 웃는 모습 못 봤는데 나름대로 본인은 1년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보좌하고 홀가분하게 물러나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웃음을 짓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국민의 한 사람 또 뭐 야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임종석 실장과는 알지만 좀 부족한 게 많다 아쉽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부족한 게 많다 싶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앞으로 뭐 한다 이렇게 밝힌 게 기자들한테 밝힌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행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여행이요? 예,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겠죠. 일을 6개나 뺐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비서실에 있으면서. 아마 비서실장을 하면 일을 많이 빼야 되는 모양인지 문재인 대통령도 비서실장한테 10개를 뺐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이제 여행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여행을 해서 조금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 조금 털고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보는 걸로는 일단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차기냐 차차기 어떤 대권 주자로서도 뭐 거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차기를 노릴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는 방법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요. 아니면은 내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통일 쪽으로 해서 통일장관을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현성이 좀 낮아 보일 것 같고요. 비서실장을 하고 나서 거기 장관을 간다는 것이 아마도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면은 그동안 해왔던 성동을이 아니라 좀 더 넓은 큰 그쪽에서 상징적인 곳에서 그래서 나오는 곳이 정세균 의장이 맡았던 종로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동작 갑에서 한번 붙어본다든가 아니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본다든가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정치를 국회의원을 하면서 아마 재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 대한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미 추미애 대표와 붙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기는 좀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정치에서 좀 저는 너무 떨어져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대엽 의장. 네, 저는 전대엽 의장이라고 하는 기억이 임길동이었죠.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학생들한테는 의장님으로 불렸었고요. 그게 이제 뭐 부정적으로는 그때부터 워낙 떠받들음을 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는데도 좀 소홀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때는 좀 사실 특수한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임수경 씨를 이제 평양에 보냈던 그걸로 수배하고 이제 옥고도 치르고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재선까지 잘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18대부터는 계속 공백인 상태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정치권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건 좋지 않다 국회하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빨리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은 18대 때 낙선을 하고 19대 때는 공천을 받았다가 이 보좌관의 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당내 압력에 못 이겨서 스스로 공천을 반납하게 됐고 지난 총선 때는 아마 경선에서 또 탈락하고 이런 쓰라린
겪었는데 정치권에서 또 임종석 전 실장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역시 인생은 봐야 한다.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경선에서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하지 못했는데 일약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될 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온조 친문도 아니고 핵심도 아니고 물론 지난 대선 때 그 캠프에 들어가서 큰 역할을 했죠, 비서실장으로. 그러나 국회 공백도 있었고 또 연배로 보면 약간 아직은 젊은 분이고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 중책을 과연 맡을까 했는데 대통령이 신임하셔서 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 말씀대로 이렇게 좀 실패를 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또 내공이 쌓이면서 다져지는 거니까 임종석 실장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과거의 그 쓰라린 기억이 오히려 본인한테 약이 됐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초심, 노심초사 어제 떠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썼던 말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스스로가 아마 그 이야기를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어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지켜보면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역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이고 늘 떠날 때를 염두에 두고서 정치, 자기가 맡은 일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개편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도 청와대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은 절로 미소가 얼굴에 지어지실 겁니다. 어떤 영상인지 함께 보시죠. 예,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부대기 전달 그리고 준장 진급자 3점검 수여식이 있었는데 어제 그 수여식에서 있었던 장면이에요. 정말 대통령 앞에서 다들 그 진급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대통령을 만나니까 상당히 긴장도 하고 진지한데 저 10살 꼬마는 전혀 긴장하는 기색이 없어요. 요즘 저게 유행이잖아요. 예. 저 토끼 그 모자가 그게 저희 히트작 2018년도에 히트작이라고도 그러던데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들고 또 사진 찍을 때는 탁 찰칵하는 순간에 이거 올리잖아요. 눌러가지고 예. 그만큼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했고 대통령이 행사를 할 때 격식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저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연출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일 네. 겁니다. 엄마가 군인인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렇게 왔는데 엄마가 별을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청와대에 그것도 엄마가 상을 받으러 삼정검을 받으러 갔는데 같이 따라가서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큰 추억일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여군에 원래는 장군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간호학교 교장. 그랬다가 일반병과 한 명, 간호학교 한 명 이렇게 2명이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많아졌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 한 5명쯤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정훈을 총괄하는 장교 역시 원스타가 한 명, 준장이 한 명 있는데 예. 올해 처음으로 여군이 준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예, 이상희 의원도 오늘 신문이나 뭐 SNS 통해서 저 사진 보셨죠? 봤습니다. 그 노경희 3사단 부사단장 예, 딸 딸이랍니다. 10살 10살. 김시현 양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장면은
지금 처음 펼쳐지는 장면인데 저만큼 저 어린아이는 소위 대통령 앞에서 시쳇말로 쫄지 않고 그 천진난만하게 본인의 어떤 기분을 그대로 잘 표출하면서 그 졸지의 분위기 메이커를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한 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토끼 모자가 요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고 유행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순간을 잘 잡더군요. 사진 찰칵할 때 인사하기 전에 일단 3번 정도 이렇게 하더니 사진할 때 그냥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는 이 모습에서 지켜보던 많은 분들, 특히 긴장한 상태로 있었던 준장 진급자들과 그 가족들이 웃음이 터졌고 대통령 할아버지도 웃음이 빵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처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3분 수고 많으셨습니다.